2025년 12월, 지금 시장이 한올 바이오파마라는 한국의 한 바이오 기업 때문에 아주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서로 완전히 다른, 상반된 두 가지 소식이 동시에 터져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한쪽에서는 이 회사의 미국 파트너사, 이뮤노반트가 무려 7,5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조달해요. 그러면서 차세대 신약에 모든 걸 걸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다른 한쪽에서는 바로 그 파트너사가 기존 1세대 신약의 권리를 다시 돌려주는 걸 논의 중이라는 완전히 반대되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이 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한올바이오파마 투자 판단 분석 보고서입니다. 이 상황이 정말 기업 가치를 무너뜨리는 위기인지 아니면 더 큰 도약을 위한 전략적인 업그레이드인지 오늘 그 본질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보고서의 핵심 질문은 아주 명확합니다. 최근의 주가 하락이 과연 펀더멘털의 붕괴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기회인가? 그렇죠. 아니면 오히려 구조적인 저평가 기회인가를 가려내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저희는 그 두 가지 사건, 파트너사의 자금 조달과 기술 반환의 진짜 의미를 분석해 볼 거고요. 네. 그리고 두 신약 물질의 기술적 차이, 또 그레이브스병 같은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까지 아주 입체적으로 검토해 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복잡하게 얽힌 퍼즐부터 한번 맞춰보죠. 먼저 7,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사실 바이오 기업이 자금 조달하는 건 뭐 흔한 일이잖아요. 흔하죠. 근데 이 보고서는 왜 이걸 아주 특별한 신호로 보고 있는 건가요? 규모와 주체,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규모와 주체요. 네. 첫째, 5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500억 원이라는 규모는요. 이건 단순히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다. 네, 보고서를 보면 이 돈은 차세대 신약, IMVT1402의 임상개발부터 상업화 이후 초기 마케팅 비용까지 사실상 성공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다 포함하는 거대한 실탄입니다. 잠깐만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 같네요. 보통은 임상 3상 자금 확보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아예 시장에 출시해서 판매할 돈까지 미리리 다 챙겨왔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보고서는 특히 그레이브스병 상업화 런칭까지의 자금을 확보했다. 이렇게 명시한 부분에 주목하는데요. 이건 우리는 이 약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성공시킬 자신이 있다. 이런 회사의 선언과도 같은 거죠. 와,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누가 그 돈을 댔느냐는 겁니다. 아, 돈의 출처가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이 7,500억 원 중에 약 4,800억 원을 투자해서 지분율을 55%에서 65%까지 확대한 곳이 바로 이뮤노반트의 모회사인 로이반트입니다. 모 회사가요? 네, 내부 정보의 가장 밝은 지배주주, 즉 대주주가 자기 돈 수천억 원을 더 넣은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이건 현재 시장 가격이 너무 싸다는 강력한 확신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결정이죠. 그래서 보고서는 이걸 간접적이지만 시장에 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매수 시그널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모 회사가 수천억을 추가로 투자했다는 건 정말 강력한 신호네요. 내부자만큼 그 가치를 잘 아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바로 그래서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게 미래를 좋게 본다면 왜 이미 효능이 입증된 1세대 약물 바토클리맙은 포기하는 걸까요? 아무리 이제대가 좋아도 이미 시장에 있는 무기 하나를 그냥 버리는 건데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시장이 오해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보고서는 이것이 약물의 실패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라고 명확히 선을 긋고 있어요. 전략적 선택이다. 네, 바토클리맙이 효과가 없어서 버려진 게 절대 아닙니다. 중증 군물역증 임상에서 76%라는 아주 높은 반응률을 보인 충분히 훌륭한 약이에요. 효과는 입증된 약이라는 거죠. 그쵸. 하지만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알부민 수치를 감소시키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부작용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죠. 아, 부작용 문제. 네, 반면에 2세대 약물인 IMVT1402는 이런 부작용이 없이 1세대와 동등한 효과를 냅니다. 자, 한번 CEO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네. 비슷한 효과를 내는 두 개의 제품이 있는데 하나는 흠결이 있는 구형이고 다른 하나는 완벽한 신형입니다. 마케팅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요. 당연히 신형에 모든 자원을 쏟아붓겠죠. 구형 제품은 단종시키고요. 애플이 아이폰 15를 내놓으면서 아이폰 14 마케팅을 하지는 않으니까요. 정확합니다. 보고서는 바로 이 상황을 자기 잠식,
즉 카니발라이제이션을 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라고 분석합니다. 자기 점식? 네, 부작용이 있는 구형 제품을 계속 팔다가 괜히 신형 제품의 이미지만 깎아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더 뛰어난 자산인 IMVT1402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명확한 전략입니다. 그 비유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한올바이오파마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상황 아닌가요? 파트너사가 아무리 좋은 판단을 해도 한올에게는 당장 들어올 수 있는 로열티 수입 일부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보고서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고 분석합니다. 새로운 기회요? 네, 한올바이오파마는 반환받게 될 바토클리맙의 관리를 다른 파트너에게 다시 기술 수출할 수 있는 옵션을 손에 쥐게 된 겁니다. 아, 예를 들어 미국이나 유럽 시장보다 약가에 민감하거나 규제 환경이 다른 중국 같은 시장을 새롭게 공략할 수 있는 카드가 생긴 셈이죠. 버려진 게 아니라 새로운 주인을 찾아줄 수 있는 자산이 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파트너사의 선택은 더 좋은 신형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고 한올은 구형 제품을 다른 시장에 팔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런 그림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결정의 근거가 된 신형 IMVT1402가 도대체 얼마나 더 뛰어난 건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겠네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두 약물 모두 FcRn 억제제라는 동일한 원리로 작동합니다.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요. 네? 우리 몸에 질병을 유발하는 나쁜 항체, 즉 Ig라는 게 있어요. 이 항체는 보통 사라져야 하는데 FcRn이라는 수용체가 이 나쁜 항체를 붙잡아서 재활용시켜버립니다. 재활용을 시킨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 몸에 계속 남아서 문제를 일으키죠. 일종의 나쁜 항체 재활용 공장 같은 거군요. 그 FcRn이라는 게. 와,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FcRn 억제제는 바로 그 재활용 공장을 멈추게 하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약입니다. 아, 그런데 문제는 1세대 약물인 바토클리맙이 그 스위치를 누를 때 나쁜 항체 재활용 공장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인 알부민을 재활용하는 공장의 스위치까지 일부 같이 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끄려던 불을 끄긴 껐는데 옆에 있던 냉장고 전원까지 같이 내려버린 셈이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하지만 2세대 약물인 IMVT1402는 분자 설계를 아주 정교하게 최적화했어요. 그래서 나쁜 항체 공장은 끄면서도 알부민 공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스마트 스위치가 된 거죠. 정말 필요한 것만 골라서 차단하는 스마트 스위치라 말은 좋은데 이게 데이터로도 증명이 됐나요? 네, 임상 일상 데이터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IMVT1402는 나쁜 항체 IgG를 74%나 줄였는데 이건 1세대 약물인 바토클리맙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효과예요. 효과는 그대로 유지했다는 거군요. 그럼 가장 중요했던 부작용 문제, 즉 냉장고 전원은 어떻게 됐나요? 알부민이나 콜레스테롤 수치 말이죠. 거기서 바로 마법이 일어난 겁니다. 오, 알부민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가짜 약, 즉 위약을 투여한 그룹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와, 진짜요? 네, 효과는 그대로인데 부작용만 완벽하게 사라진 거죠. 이래서 보고서가 이 약을 단순한 계량 신약이 아니라 이 분야의 모든 약들을 압도할 동급 최강, 즉 베스트인클래스 잠재력을 가졌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부작용이 사라졌다는 건 특히 평생 약을 관리해야 하는 만성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에게는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새로운 약이 열어줄 시장의 기회는 어느 정도일까요? 부작용 때문에 이전에는 시도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한화다이오파마의 기업 가치가 완전히 재평가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말합니다. 특히 그레이브스병 시장을 주목하는데요. 그레이브스 병이요? 네, 바토클리맙 시전에는 알부민 감소 같은 부작용 우려 때문에 장기 투여가 필요한 이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레이브스 병. 좀 생소한데 어떤 병인가요? 갑상선 기능 항증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갑상선이 과도하게 활성화돼서 심장이 빨리 뛰고 체중이 줄고 안구가 돌출되기도 하죠. 문제는 기존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가 30%에서 많게는 50%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 환자들은 마땅한 치료 옵션이 없어서 이 시장은 미충족 수요가 매우 큰 블루오션으로 불립니다. 환자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미국에만 약 150만 명에 달합니다. 150만 명이요.
와, 그건 정말 희귀질환이 아니라 거의 만성질환 시장 규모네요. 맞습니다. 기존에 주력하던 중증 근무력증 같은 희귀질환 시장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죠. IMBT 1차 공인은 부작용 우려 없이 안전하게 장기 투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거대한 시장에 최적화된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보고서는 이 시장의 잠재력만 수조한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장도 있나요? 보고서에 테페자라는 블록버스터 약물도 언급되던데요. 네, 바로 갑상선 암병증 TAD 시장입니다. 그레이브스병 환자 일부에서 나타나는 합병증인데 안구가 돌출되는 증상이 특징이죠. 아, 현재 이 시장은 연 매출 2조 5천억 원을 기록하는 테페자라는 약이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미 강력한 경쟁자가 있는 시장이군요. 그렇긴 하지만 테페자에겐 두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요. 첫째, 병원에 직접 가서 맞아야 하는 정맥주사 IV 방식이라 매우 불편합니다. 둘째, 청력 손상이라는 심각한 부작용 이슈가 있어요. 병원에 매번 가야 하는 것도 번거로운데 부작용까지 있다면 환자 입장에선 부담이 크겠네요. 바로 그 지점을 IMPT-1492가 파고들 수 있습니다. 이 약은 환자가 집에서 직접 주사할 수 있는 피하 주사, SC 제형이거든요. 아, 집에서요? 네, 만약 임상에서 효능이 비슷하게 나온다면 환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병원에 가서 몇 시간씩 정맥 주사를 맞으면서 청력 손상을 걱정할까요? 아니면 집에서 1분 만에 끝나는 주사를 맞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렇죠. 보고서는 이 압도적인 편의성을 무기로 시장을 빠르게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신약의 포텐셜은 정말 어마어마해 보이네요. 그런데 듣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모든 건 성공했을 때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바이오 기업 투자라는 게 항상 꿈에 투자하는 거라 회사가 그 꿈을 이룰 때까지 버틸 체력이 있는지가 근본적인 질문일 것 같아요. 한올바이오 파마는 그 부분은 어떤가요? 이것이 이 회사의 또 다른 그리고 매우 중요한 투자 매력 포인트입니다. 보고서는 한올바이오 파마를 단순한 바이오텍이 아닌 하이브리드 비즈니스 모델을 가졌다고 평가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요? 자동차도 아니고 그게 무슨 뜻이죠? 대부분의 신약 개발 전문 바이오텍들은 오직 신약 파이프라인 하나만 보고 달립니다. 성공하면 대박, 실패하면 상장 폐지죠. 그렇죠. 뭐 아니면 도죠. 하지만 한올바이오파말은 연간 1,500억 원의 안정적인 매출과 150억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내는 국내 제약 사업이라는 튼튼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 프로바이오틱스, 바이오탑이나 탈모 치료제 같은 시장 1위 제품들이 꾸준히 현금을 창출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신약 개발이라는 거대한 모험을 떠받쳐주는 든든한 본업이 있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 덕분에 외부 자금 조달에 목을 맬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이건 주주 가치가 유상증자 등으로 희석될 위험이 다른 바이오텍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고서는 이 회사를 망하지 않는 바이오텍이라고 표현하면서 주가에 강력한 안전판 역할을 해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분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파트너사의 거액 투자와 동시에 기존 약의 권리를 반환하는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시장의 오해, 기술의 진보,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 그리고 회사의 재무적 안정성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이 보고서가 내리는 최종 결론은 무엇인가요?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현재의 혼란은 성장통이며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중 확대. 네. 핵심 근거는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첫째, 자산의 질적 향상. 부작용 있는 1세대 약을 버리고 부작용 없는 베스트 인 클래스 2세대 약을 선택한 것은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것. 둘째는 스마트머니의 확신.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모 회사가 수천억 원을 추가로 베팅하면서 자신감을 보여줬다는 점이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탄한 하방 경직성. 신약 개발의 불확실성을 헤쳐나갈 수 있는 안정적인 국내 사업이라는 안전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SOTP, 즉 사업부문 가치 합산 방식으로 평가한 이 회사의 적정 주가는 약 54,000원으로 현재 주가 대비 약 28%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시장의 소음 뒤에 숨겨진 전략적 큰 그림을 엿볼 수 있었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대화 내내 모든 시선은 서구 시장의 차세대 신약 IMVT 1402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혹시 진짜 반전은 오늘 버려졌다고 여겨졌던 1세대 신약 바토클리맙에서 나오는 건 아닐까요? 흥미로운 관점이군요. 한올바이오파마가 회수한 이 약의 권리,
특히 중국 시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규제와 시장 환경이 전혀 다른 곳에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쩌면 2세대 신약의 화려한 성공 스토리와는 별개로 이 1세대 약물이 또 다른 깜짝 선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숨겨진 기회는 바로 그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